다 잘 될 거야. 이 말에 나는 진심으로 위로받아 본 적이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말에 한 번도 안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도리어 조금 상처가 됐던 적은 있었다. 지금 내 말 다 들었어. 대충 듣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려서 어쩐지 좀 억울했달까. 내가 그동안 너의 얘기를 얼마나 성심성의껏 들어주었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 다 잘 될 거야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거니. 어쩌면 내가 삐뚤어진 걸 수도 있고 지나치게 세상에 찌든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삶을 겪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 잘 될 거야. 그 말만으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래서 나 또한 그 말을 쉬이 입에 담기 힘들었다. 어쩌면 그런 나로 인해 누군가는 또 상처받았을지 모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의 걱정이 마법처럼 갑자기 사라질 리 없다는 생각에 쉬이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너를 위로했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친구야. 도리어 그 말은 나를 위안하고 합리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 생각해보면 나 또한 참 희한하고 엉뚱한 곳에서 위로받곤 했던 것 같다. 너무도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와 함께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앞에선 베베 꼬인 심보를 보이다가도 어떻게든 되겠지. 농담처럼 툭 내뱉어진 친구의 말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무심한 작은 배려 하나에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기나 하고 싶어서 틀어놓은 코미디 영화가 뜬금없이 날 감동시키기도 했다. 어쩌면 위로는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걱정하고 내뱉어진 의도된 말에서보다는 엉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에 발행된 강세영 작가의 희한한 위로를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수호 서재입니다. 저자가 라디오 작가 시절의 원고들을 묶어서 발표했던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라는 책은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힘든 얘기, 아픈 얘기가 더 많았는데 그 책을 읽고 위로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자는 위로는 내가 발견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그 위로가 너무 필요해서 그래야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다 잘 될 거야처럼 너무 쉬운 발견에는 흥미를 못 느낀 채 엉뚱한 곳을 두리번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렇게 저자가 두리번거리다 발견한 희한한 위로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도 위로를 발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도와달라는 말을 왜 안 해요? 퍽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점심 먹고 잠깐 소파에서 쉰다는 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던 모양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엔 머리맡에 놓인 스탠드 전구가 터진 줄 알았다. 그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전구는 무사했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혹시 서재로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여보고 아침에 작업하다가 점심만 먹고 바로 다시 시작해야지. 분명 컴퓨터를 끄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혹시 껐나?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보고 전원을 뽑았다 다시 꽂아보고 멀티탭도 바꿔보고 벽에 있는 콘센트에 직접 컴퓨터 코드도 꽂아보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30분쯤 걸렸던 것 같다. 컴퓨터가 터졌구나. 아, 어떡하지? 그렇게 또 어쩔 줄 몰라 하며 30분을 흘려보낸 다음 내가 처음 보인 반응은 어이없게도 대성통곡이었다. 나는 정말 컴퓨터 앞에 주저앉아 소리내 꺼이꺼이 울었다. 그렇게 소리내 울어본 건 한 20년 만인 것 같다. 감정선이 그다지 드라마틱한 편도 아니고 목소리도 큰 편이 아니라서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구나 신기할 정도였다. 이렇게 1시간쯤 울다 지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친한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울먹임이 남아있는 나의 목소리에 당황해하는 선배에게 대충의 사정을 설명해야 했는데 느닷없이 선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너 울었니? 이게 지금 울 일이야? 아마도 선배 또한 이런 내 모습이 낯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실은 나도 내가 낯설었다. 이게 지금 울 일인가? 내가 아는 나는 컴퓨터가 터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바쁘게 수습 시스템으로 돌입했을 것 같다. 최소한의 피해로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아봤을 것 같다. 그러느라 바빠서 울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실은 울면 뭐해, 운다고 터진 컴퓨터가 다시 멀쩡해질 리도 없고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빨리 수습하자. 나의 뇌 구조는 그쪽에 더 가깝다. 하지만 나는 울었다. 그것도 소리내 꺼이꺼이.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었구나. 나 역시 조금 놀랐다. 최근 몇 년은 나에게 좀, 아니 어쩌면 조금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참 많이도 일어났다. 병명은 모른 채 통증은 심해져만 갔고 가족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고 책은 더 이상 팔리지 않았고 사기라는 것도 당해봤고 믿었던 친구에게 큰 상처를 받기도 했으며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했다.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 꽤나 힘겹게 이사도 해야 했고 새로운 일들 또한 번번이 엎어져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다. 프리랜서의 삶은 내가 그 일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든 중도의 일이 엎어지거나 성과물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분리해서 보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을 법한 일들이었다. 그 전의 나 또한 몸이 아팠을 때도 있었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적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하나하나 천천히 회복의 시간을 견디며 그래도 아슬아슬 잘 버텨올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은 좀 달랐다.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이쪽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저기서 또, 저기서 또. 끝도 없이 계속되는 사건 사고 때때로 정신이 아득해지곤 했다. 어떻게 손쓸 시간도 없이 우르르 쓰러져가는 도미노를 바라보듯 이따금 마음이 그냥 멈춰버리곤 했다.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을 때는 좋은 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단 하루라도 안 좋은 일이 없이, 안 좋은 소식 없이, 통증 없이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오늘이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동안 운이 참 좋았구나. 나라는 인간이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였다. 누군가와 밥을 먹어도 내가 계산을 하는 게 마음이 편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들어주는 쪽이 편했고 배려받는 것보단 배려하는 쪽이 편했다. 가까운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부탁받지 않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데는 익숙해도 내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내 힘으로 혼자 해결하려 노력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이 나에겐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그나마 나는 운이 좋은 삶을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다. 아슬아슬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내 깜냥으로 혼자 버텨낼 수 있는 삶을 살아왔던 거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것도 연달아 우르르 몰아치자 나는 한없이 작아졌고 무력해졌다. 혹시 내가 가진 운은 그동안 다 써버렸고 이제는 견뎌야 할 날들만 남아있는 건 아닐까. 산다는 것이 한없이 귀찮아지기도 했다. 그즈음 그런 나를 어색해하며 멀어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내게로 바짝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도움을 받는 것에는 우울감을 느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쪽이 아닌 도움을 받는 쪽에 서 있다는 것이 어쩐지 미안했다. 네가 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이런 질책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게 또 미안해서 또다시 미안해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이사를 하고 식물들을 들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기 위해 나는 다시 일어나 보려 애를 쓰기 시작했다.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글도 쓰기 시작했다.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하자 자려고 누웠다가도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 다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수없이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어쩐지 글을 쓰는 게 다시 조금 즐거워지려고까지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때 퍽 컴퓨터가 터진 거였다. 속도가 붙기 시작한 후 2달 동안 한 번도 백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어렵게 다시 마음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기에 글이 조금 모인 다음에 보여주려고 출판사는 물론 아무에게도 글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 매일 함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까지 떠오르자 나는 그대로 주저앉게 됐던 것 같다. 그리고 꺼이꺼이 어쩌면 그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애를 써 일어나 보려 할 때마다 누군가 자꾸 내 어깨를 다시 짓눌러 주저앉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온 몇 년이었는데 어쩐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다시 일어나 보려 하는 나에게 이래도 내가 견딜 수 있어. 누군가 놀리듯 나를 또 주저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니 너 울었니? 이게 지금 울 일이야? 질책하듯 소리를 지르는 선배의 말에 어쩐지 더 서러워져 훌쩍훌쩍 중얼중얼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다. 아니 백업도 안 해놨고 메일로 보내놓은 것도 없고 지금은 새로 살 수도 없고 무거워서 내가 들고 센터에 갈 수도 없고 중얼중얼 한참 변명을 늘어놓는데 선배가 일단 끊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30분쯤 후 다시 전화가 왔다. 내가 좀 알아봤는데 잘 들어. 내일 아침 11시에 나랑 너희 집으로 갈 거야. 너는 그때까지. 그렇게 선배는 내가 할 일들을 알려주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정말 다음날 아침 11시에 두 선배는 우리 집에 왔고 성인 남성도 혼자 들기엔 버거운 내 아이맥을 박스에 포장해서 서비스 센터까지 나와 함께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다 계획이 있어 픽업하는 날에는. 그리고 2주 후 내 책상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싶게 다시 데스크톱이 올려져 있었다. 픽업하는 날 선배는 그날의 픽업 동선을 설명해주며 다시 한번 말했다. 우린 다 계획이 있어. 짱이지? 그리고 덧붙이길.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 귀찮다는 말 하지 마. 너를 아끼는 사람들이 속상하잖아. 미안하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이제는 나도 안다. 이럴 땐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라고 해야 한다는 걸. 나는 그동안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있는 운이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절에도 나는 꾸역꾸역 멀리 돌아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 어리석을 만큼 지나치게 애를 썼던 것 같다. 도와달라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그럼 조금 더 가볍게 살아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의 슬럼프와 위기를 극복해낼 힘도 조금 더 비축해 놓을 수 있었을 텐데 언젠가 후배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였다.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야 해서 나는 배낭을 앞쪽으로 돌려서 한쪽 무릎을 세워 그 위에 받친 채 무언가를 꺼내려 낑낑거리고 있었다. 뒤에서 그런 내 모습을 후배가 한참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후배는 다가와 내 배낭을 살짝 잡아주며 무척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근데 언니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힌 나를 보며 후배가 다시 말했다. 언니, 그거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언니가 도와달라고 해야 나도 도와달라고 할 때 마음이 편하죠.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어느새 나는 또 그걸 잊고 혼자 낑낑거리며 살아왔나 보다. 그러다 지쳐 나도 모르게 사는 게 귀찮다는 말을 해왔고 그게 도리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왔나 보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나 그런 순간은 찾아올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자꾸만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작은 희망조차도 품는 게 두려워지고 내게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까봐 한없이 무기력해지기만 할 때,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또 얼마 후 배가 고프다는 게, 자고 일어났는데 또 막막한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사소한 하나하나의 일상이 모두 숙제처럼만 느껴져 산다는 것이 그저 귀찮고 버겁게만 느껴질 때, 어쩌면 지금의 나 또한 그 버거움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쩐지 아슬아슬 이제 곧 꺼져버릴 것만 같았던 배터리가 띵 하고 한 칸이 채워진 기분이 든다. 아직 빨간불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까먹기만 하고 있던 배터리가 이젠 조금씩 충전도 되고 있는 기분이 든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움 받는데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도와달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도 고맙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받은 도움으로 조금 더 밝은 사람이 되고 싶고 조금 더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아슬아슬 버거운 삶을 견뎌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 또한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그렇게 서로가 힘이 되어 너와 내가 모두 조금 더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10만 개의 구름방울. 생각이 너무 많은 날에는 글이 써지지 않는다. 할 말이 너무 많은 날에도 글은 잘 써지지 않는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너무 많은 단어들, 내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고 있는 단어들 중에 무엇을 먼저 골라야 할지, 무엇을 먼저 집어야 할지 손을 뻗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느라 거실을 벌써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운동이랍시고 책상 앞에서 일어나 거실을 뱅뱅 돌며 한참이나 단어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창밖 세상 또한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비는 안 오고 잔뜩 흐리기만 한 뿌연 하늘. 한바탕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좋으련만 내 머릿속에도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였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머릿속에 온통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단어들이 좀처럼 뭉쳐지지 않을 때 글을 쓴다는 것 또한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구름방울들이 모이고 모여서 비를 만들듯 글을 쓴다는 것 또한 수많은 단어들과 생각들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 단단하게 다져 한 문장 한 단락 한 챕터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구름방울들이 모여야 비가 될까? 책상으로 돌아와 한참을 찾아보다가 괜한 짓을 시작한 것 같다는 기분이 엄습해왔다. 답을 알고 나자 머릿속이 개운해지기는커녕 어쩐지 숙연한 마음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0.2mm는 이슬비의 가장 작은 크기였다. 그보다 작은 구름방울은
낙하하면서 다시 증발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빗방울이 될 수 없었다. 굵은 빗줄기, 한바탕 소나기도 아닌 애게 씹을 만큼 시시한 이슬비. 그 이슬비의 아주 작은 빗방울 하나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작은 빗방울 하나를 만드는데도 10만 개의 구름방울이 필요했으니까. 까만 아스팔트 위로 뚝 떨어진 빗방울 하나, 나뭇잎 위로 뚝 떨어진 빗방울 하나, 손바닥 위로 뚝 떨어진 빗방울 하나, 그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10만 개의 구름방울이 수없이 흩어졌다 모아졌다를 반복하다 어느 순간 비로소 서로를 단단하게 끌어안아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 어쩐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빗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사람들이 제법 많은 술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쪽을 봐도 고개를 돌려 저쪽을 봐도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시지 않아 집에 오는 길 내가 아는 사람들을 아주 가까운 친구부터 조금씩 반경을 넓혀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봤다. 그럼에도 물음표는 지워지지 않았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 상처 하나 없는 사람, 힘듦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돈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는 친구, 돈은 있지만 건강이 문제인 친구,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관계가 그렇게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친구, 나는 다 괜찮아도 아이가, 남편이, 부모님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다들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걸까? 머릿속의 물음표는 자꾸만 늘어간다. 잠들지 못한 채 한참을 뒤척거리며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길을 걷다가도 문득 일을 하다가도 문득 답이 없는 문제 속에 갇힌 듯 자꾸만 내쉬어지는 그 한숨을, 겨우 한 곱이 넘어온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되는 그 수많은 하루하루들, 다들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때 또한 그 생각의 끝에서 나는 조금 숙연해지고 말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견디며 버티며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자신의 삶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대견하고 기특해서, 그 모두의 하루하루가, 그 모든 이들의 삶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저 나의 아주 개인적인 투덜거림에서 시작된 생각일 뿐이었다. 수없이 흩어져 있는 작은 생각들과 단어들을 끊임없이 모으고 모아보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들 또한 비가 왔었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이슬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조금 투덜거려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어쩐지 나는 조금 숙연해지고 말았다. 그 작은 이슬방울조차 쉬운 게 아니었으니까. 이 시시해 보이는 이슬방울 하나에도 수많은 시간들이 담겨 있었으니까. 10만 개의 구름방울 하나하나가 수없이 흩어졌다 모아졌다를 반복해온
그 수많은 지난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니까.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수많은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삶이 되는 것처럼 이름 모를 풀 위에 맺힌 그 작은 이슬방울조차 쉬운 게 아니었다. 어쩐지 그 작은 이슬방울 하나하나에도 응원을 보내고 싶어졌다. 일을 하다 문득, 길을 걷다 문득, 나의 하루가 한없이 작게 초라하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내쉬어지는 당신의 모든 시간에도 응원을 보내고 싶어졌다. 버티듯 힘을 모아 애써 쌓아온 당신의 하루하루가, 당신의 삶이 이미 기적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졌다. 그래야 나 또한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응원이 나에게도 위로가 되어 돌아와 나 또한 한 발 한 발, 한 글자 한 글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